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긴장감 속에 수능이 치러집니다. 유의사항 취재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소식과 코로나19로 변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도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11월 17일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학교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광주에서는 확진자의 4분의 1이 10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광주 전남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능 당일인 내일 확진 판정을 받아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본주택 입법화를 강조하며 청년층 공략을 위한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천안함 유가족을 만나 정부의 홀대론을 언급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광주 전남에서 학교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전파로 각급 학교로도 추가 전파가 우려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추가 확진자는 어제 70명에 이어 오늘도 오후 6시 기준 58명입니다. 첫 소식 김호 기자입니다. 목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여파로 접촉자로 분류되자 검사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해당 중학교에서는 학생 1명이 확진된 이후 또 다른 학생과 가족, 교직원까지 이틀 동안 20명이 넘는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확진자 학생 가족인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원생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확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초, 중, 고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가족 간 접촉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에도 추가 확진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광주에서도 광산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 17명이 확진되는 등 이틀간 중학교 3곳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달 들어서만 확진자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10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동선이 많아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감염 초기 진단검사를 통한 빠른 발견과 확산 차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방역당국은 교육당국과 협의해 10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방과 후에 학생들 간의 대면 접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수능일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내일 코로나 속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을 앞두고 오늘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 유의사항을 손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능 시험 하루 전 운동장에 모인 수험생들이 차례로 수험표를 받습니다. 자기 시험 장소하고 그다음에 자기 1선택, 2선택 과목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래? 수험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클래스 하면서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었던 줄 느꼈지만은 내일 수능 볼 때 지금까지 공부한 만큼보다 더 잘 봤으면 좋겠다. 친구들아, 파이팅! 광주와 전남의 올해 수능 시험 응시자는 3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맞이한 수능 시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방역 수칙에 맞춰 진행됩니다. 모든 수험생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없고 대화나 이동도 제한됩니다. 확진된 수험생은 병원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내일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선별진료소는 밤 10시까지 운영을 연장합니다.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신속검사를 받을 수 있고 확진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날 이제 일중상이 나타나면은 일반 시험장에도 또 별도 시험실이 또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어떤 그런 데 당황하지 말고 언제든지 이 수능 시험은 치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험생은 내일 시험장에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예상보다 더 거칠 세금으로 지원금 지급하는 걸 논의하자. 지금 지원금 나눠주자는 건 선거 전 생색내기다.
여야의 기싸움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 공략에 집중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천안함 유가족 등을 만났습니다. 정치권 소식 조태흠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가 50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기재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세금 수입으로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제까지 바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 대부분은 이미 추경으로 쓴 것 아니냐 맞받았습니다. 윤 후보가 약속한 지원금은 집권 뒤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거라며 기재부가 매표 행위에 동조하면 국고 손실죄 등으로 고발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후보들은 정책 행보와 선대위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기본주택 공약을 다시 꺼내든 데 이어 대학 학보사 간담회에선 청년의 기회와 공정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경쟁의 룰이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과정도 공정해서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비록 내가 탈락할지라도. 이해찬 전 당대표 등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등 선대위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천안함 유족과 최원일 전 함장 등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홀대론을 언급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선대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도 합류를 제안하는 등 선거기구 인선 작업으로 분주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농민 행사에 참석해 농어민 기본소득 등을 재차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준모병제 도입 등의 병역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이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도 오늘 광주를 찾아 정치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앞으로 3지대 후보들의 행보가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동부권 방문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부묘역인 민족민주 열사묘역도 찾아 전두환 비석을 두 발로 밟은 채 서 있기도 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번 대선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의 틀을 뛰어넘는 정치판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호남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까지 광주와 호남이 정치 변혁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정치판을 바꾸는 진앙지가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정치공학이나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뭉치고 헤어지고 하는 이합집산과 합종연행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길을 택한 것은 분명한 완주의 의지이고 김 전 부총리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의 최근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의 합은 10% 안팎. 거대 양당 후보 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지율입니다. 3지대 후보들 모두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남은 4개월 동안 3지대 후보들과 거대 양당 후보와의 단일화나 각자 완주 또는 3지대 후보 간 단일화 등 다양한 가능성이 대선판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아들이 대장동 개발 투자사인 화천대유에 취직하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일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까지 했죠. 오늘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집과 곽상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오늘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올해 초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늘 하나은행 본점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부동산 사업 관련 부서가 주요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사직안이 가결된 뒤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전담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은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경찰이 중국산 요소수를 몰래 가져와 시중가의 6배를 받고 팔려던 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 또 다량의 요소수를 쌓아두고 단골에게만 팔아온 주유소 업주들도 매점 매석 고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인천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 물류창고. 안에는 중국어가 적힌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중국 칭다오에서 몰래 들여온 요소수입니다. 적발된 양만 8,200리터에 달합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중국 국적 38살 A씨 등 4명을 물가안정법 및 대기환경보정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요소수 대란을 틈타 몰래 들여온 뒤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를 받고 판매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경찰에 물량 유통 직전 붙잡혔습니다. 창고에서 요소수를 판매한다는 제가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를 현장에서 제가 검거했고요. 수입할 때는 미리 환경부 장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수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들은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을 한 겁니다. 경찰은 압수한 요소수를 환경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봉인 조치했고 시료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입니다. 또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쌓아둔 파주 지역 주유소 업주 2명도 적발됐습니다. 보관 물량은 5,450리터로 월 평균 판매량의 2배를 넘는데 단골에게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시행된 매점 매석 금지 고시에 따르면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수입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리 삶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이 많아지고 단체 모임이나 여가 활동에 제약이 많았는데요. 코로나로 생긴 변화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코로나19가 가족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응답이 멀어졌다는 응답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웃이나 절친한 친구와 멀어졌다고 응답한 경우는 10명 중 3명꼴이었고 취미활동이나 종교단체 구성원 등은 관계가 멀어졌다는 응답이 변화 없다는 응답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소비생활 변화로도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생활은 집에서 먹을 음식 구매 비중이 60%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안전을 위한 소비, 집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 소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 거리두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한 사람은 16.6%, 원격 수업을 받은 사람은 9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 활동과 단체 모임도 줄어 국내 관광과 해외여행은 2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고 문화예술, 스포츠 현장 관람률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여가 생활과 복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25% 정도로 2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득과 부채 부문에선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고 빚은 늘었다는 응답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사회적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비중은 2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이 밖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고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복제된 약들은 전 세계 95개 저소득 빈곤 국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의 복제약이 전 세계 빈곤국에 공급됩니다. 화이자가 복제약의 제조를 공식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인구 53%에 해당되는 95개 빈곤국이 그 대상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는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means that a lot of lives could be saved and a lot of people instead of going to hospital, ending up to hospital, would stay home. 복제약 공급을 위해 화이자는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인 국제의약특허풀 MPP와 계약했습니다. 국제의약특허풀은 빈곤국과 알약 복제품의 공급을 협상하게 됩니다. It's relatively easy to administer, short course of treatment, and potentially doesn't have to be that expensive to produce. Very suitable for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화이자는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빈곤국에 대해선 특허료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결과는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경 없는 의사회는 코로나19 백신의 특허를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Pfizer, Moderna, and other companies that are making these vaccines need to share that with other capable manufacturers around the world. There are other companies willing to make these vaccines to meet the vaccine needs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미국 전문가들은 화이자의 알약 치료제가 긴급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겨울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지난달 25일이었죠. KT통신장애로 인터넷도 전화도 멈췄습니다. 그 시간이 89분이었다는데요.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필 점심시간 카드 결제 안 됐고요. 배달 앱도 멈췄습니다. 병원도 약국도 환자 정보 못 봐서 혼란을 겪었고 온라인 수업을 하던 학생들도 힘들었습니다. KT가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보상 금액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반응들입니다. 이분의 경우 인터넷 전화, 인터넷 등 이렇게 해서 보상 금액 다 합쳐서 949원입니다. 알뜰폰 쓰는 어떤 분은 310원 보상을 받는다죠. 인터넷 쓰는 이분은 보상액 423원입니다. 그렇게 조회된 보상 금액이 몇백 원 또는 1,몇백 원 수준입니다. 이거 숫자 0 하나가 빠진 것 아니냐부터 차라리 주지 말지 등등 불만 댓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KT는 7, 8천 원 수준의 요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상공인 반응은 어떨까요? 배달앱 주문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이 식당은 그날 점심 주문 아예 없었습니다. 40만 원 넘게 매출이 줄었다죠. 식재료 피해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냉장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라 그런 거를 저희가 그날 쓰는 사용량에 비례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품은 또 바로 버려야 되고 하니까. 인터넷 방송으로 신선식품을 파는 이 업체도 아예 영업을 못했습니다. 통장 출력을 못해서 저희 물류센터에다가 오늘 발송 나갈 물건을 못 보내, 자료를 못 전해준 거죠. 전산으로도 증명할 수 못하는 피해는 훨씬 더 금액이 크죠. 참여연대가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장 80여 곳의 매출 기록을 조사했거든요. 통신장애 당일 평균 매출이 24만 7천 원 정도였습니다. 이거 한 주 전보다 40만 원 넘게 감소했고요. 다음 날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KT의 보상안은 7, 8천 원 수준이죠. 터무니없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설명입니다.
소액인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법원 부담, 본인의 시간까지 모두 다 들여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약관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약관 2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 사용료의 3배를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사용료의 8배까지는 이렇게 올랐지만요. 사용료, 그러니까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배상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동통신과 인터넷은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특히 무선 데이터 전송량은 10년 동안 무려 1,86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들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기준이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이거는 아예 20년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번 통신장애로 89분이 멈췄죠. 그래서 KT가 별도의 보상안을 제시한 거라고 밝히기는 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통신장애가 19건인데 배상이 이루어진 거는 7건뿐이었습니다.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의존도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맞춰서 뭐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세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도 약관상 손해배상 대상과 금액을 비대면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광주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건설사가 입주 1년 만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건설사 측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의 특약을 근거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자치단체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관행처럼 이뤄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주 1년 만에 건설사가 임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며 불거진 갈등. 발단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조항이었습니다. 입주 이후 1년마다 보증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법정 표준 계약서가 아닙니다.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고 관할 자치단체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설사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상당수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 자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감독 권한과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표준계약서 작성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에 적극적으로 감독할 권한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과태료 그 부과 대상에 대한 그 관리 감독 권한은 어떻게 보면 있는 거거든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표준계약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연체 요율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처분받았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액 결제 서비스는 한 달 100만 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휴대전화로 소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입니다. 통상 사용대금은 휴대전화 요금 납부일에 지불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KG 모빌리언스와 SK 플래닛, 다날과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 4개 업체는 이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9년 넘게 연체료율을 담합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2010년 처음 연체료를 상품 대금의 2%로 정한 뒤 2012년 이를 다시 5%로 일제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금 결제를 한 달만 밀려도 5%의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리로 환산하면 60%가 넘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과도한 연체료를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이들 업체들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 대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9년 동안 모두 3,700억 원이 넘는 연체료를 부과했다며 이들의 담합으로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생활의 피해를 억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위법 정도 등을 고려해 KG 모빌리언스와 SK 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진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종오리 농장 정기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돼 농장 출입을 통제한 데 이어 종오리 2만 4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와 완도군, 진도군과 신안군이 대한민국 섬의 수도를 선언했습니다. 4개 시군은 오늘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1 서남해안 세계 섬 포럼을 통해 섬의 수도 선언문을 발표하고 섬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섬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내 새우 양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에서 2년 연속 생산액 6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신안군은 올해 양식 새우 생산량이 4,500여 톤으로 지난해 대비 400여 톤 늘었지만 소비 침체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액은 12억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내년부터 도의장이 행사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연말까지 의회 근무 희망자를 조사해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시관 등 공공시설 운영이 오랜 시간 차질을 빚어왔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해양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관이 새롭게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긴 휴관 기간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을 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표적 한류성 어종 명태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국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멸종 위기 어종으로 꼽히고 있어 기후변화 위기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강에서 바다로 다시 강으로 거슬러 오는 연어는 물론 최대 35cm 가장 큰 해마종인 빅벨리 해마, 바닷속 못난이로 불리는 궤도라치 등 특색 있는 다양한 어종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박물관들은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해양 박물관에는 오니까 뭐 이것저것 해양에 관한 지식도 많이 쌓아가고 애들도 많이 좋아해서 좋네요. 새롭게 마련된 기획 전시실도 눈길을 끕니다. 새우와 바다거북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생물 화석 등 기증받은 3,000여 점이 추가됐고 해양생물의 내부 기관과 골격의 형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골격염색 표본도 흥미로운 볼거리입니다. 관람객들의 인기가 높았던 체험수족관은 내년 하반기쯤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체험수족관을 전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준공이 되면 다양한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과 관람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관 기간 새로운 모습을 갖춘 해양수산과학관은 당분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내년 1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특강이 열렸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는 오늘 오후 2시 순천 YMCA 회의실에서 1기 과거사의 조사팀장을 지냈던 김구현 박사를 초청해 과거사위원회의 문제점과 여순 11구 사건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여수 범국민연대는 오는 30일에는 김주환 전 경남도민 일부 편집국장이 여순 사건과 경남 지역 민간인 학살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여수 한제사거리 횡단보도 이설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수 경찰은 내리막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았던 광무동 한제사거리 횡단보도 4곳 가운데 2곳의 위치를 옮기고 전방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바닥형 신호등과 과속 방지 시스템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말벌과 불개미 같은 곤충을 꿀에 절이거나 술에 담갑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신경통과 관절염 치료에 좋다고 홍보했는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칫하면 독성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창고 안에 쌓여있는 술병들. 자세히 보니 담금주 안에 말벌이 들어있습니다. 불개미가 둥둥 떠있는 술병들도 있습니다. 꿀병 속 건더기들도 다름 아닌 말벌과 말벌집입니다. 말벌과 불개미 같은 곤충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무허가 재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신고 없이 판매해온 업체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습니다. 업체들은 말벌과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먹으면 신경통과 관절염 치료에 좋다는 속설을 내세웠습니다. 신경통에 좋고 뭐 이렇다고 그래서 이제 파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판매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업자들은 말벌을 무료로 퇴치해주겠다며 양봉 농장 등에서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에서 불개미를 잡아 무허가 술과 꿀절임을 만들었습니다.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지금까지 2,6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곤충의 독성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함부로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쓰이는 재료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는지 여부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 서리가 관측됐다며 이는 작년보다 12일 늦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서리와 얼음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광주의 주택 소유자는 41만 9천 명이고 이 가운데 2채 이상 소유자는 14%인 6만 1,000명, 5채 이상 소유자도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경우 주택 소유자 57만 4천 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6%인 9만 2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광주 지역 고액 상습 체납자는 361명, 체납액은 258억 5천만 원이고 전남 지역 고액 상습 체납자는 1,627명, 전체 체납액은 844억 원입니다. 해남군에서 고려시대 청자와 도기를 대량 생산하던 장소가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남군 산이면 발굴 현장에서 20m 안팎의 토추교 1기 등 가마 3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변 폐기장에서는 1m가 넘는 청자와 흑자 파편 퇴적층을 발견해 이 지역이 오랜 기간 도자기를 생산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여러분 화이팅! 수험생 선배님들 화이팅! 선배님들 긴장하지 마시고 수능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수능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앞서 보신 것처럼 내일은 2022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다행히도 선배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후배들의 마음처럼 내일 날씨도 수능 한파 없이 온화하겠는데요. 광주가 한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시험 보러 가는 길 새벽에는 다소 춥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도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에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나주 2도, 장성 3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여수 17도, 순천 19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영암과 장흥은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8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는데요. 해상교통 이용하는 데도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비 예보 나와 있고요. 월요일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첫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수능 시험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수험생들의 건투를 빕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